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1회차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도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13년도 2회차 1강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노동시장론 계산하는 문제죠.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길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 한번 풀어보고 시작하죠.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총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또 무엇으로 나눈다겠죠? 경제활동 인구와 시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다. 즉 얘하고 얘를 더하면 생산 가능 인구 또는 15세 이상 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누더라. 즉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중에 3종 세트. 첫째,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 구하는 공식은 경실이다.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계산기는 분자부터 누른다. 2번,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하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면 힘이 나야 된다. 힘이 나는 가장 좋은 식재료는 무엇이다? 생강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생강을 여러분 비슷하게 생경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다. 또 고용률을 구하시오. 고용률을 구하는 공식은 고용률 올리기가 힘들죠. 고생해야 얻을 수 있다. 해서 고생취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의 3종 세트다. 즉 기본적인 이렇게 원리를 답안지에 써놓고 그리고 공식을 써놓고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총 인구는 여기가 몇 명이에요? 500명. 500명. 15세 이상 인구는 400명. 다 써 있습니다. 취업자는 200명. 실업자는 20명.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없죠. 그럴 때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니까 200명 더하기 20명은 220명. 이렇게 숫자에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계산기만 누르면 아주 쉬운 문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여러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위에 문제를 보세요. 미션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됩니다. 답을 보게 되면 책을 보시고 대부분이 실업률은 9.1%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가 썼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시오 그러면 9.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에 보게 되면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0명이에요.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취업자죠, 취업자. 근데 여기 취업자가 2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문제가 20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0명이라고 써 있지만 이 2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으로 계산을 해야지 또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10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210명이구나. 취업자는 210명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00명이에요. 200명 안에 10명이 들어가 있다.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210이 아니라 200이다.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헷갈리기 위해서 허수를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집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실업률 경실이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 생경이다. 고용률 고생치 생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갑니다. 2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측정 오차를 줄이는 겁니다. 측정 오차. 오차는 뭐 점수가 잘 못 나온 거죠. 측정 오차를 최소로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오차가 안 생기도록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쉽죠. 잘 해야죠. 잘. 정답이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국가고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쓰면 좀 너무 허접하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를 모양새 있게 꾸민 게 모범 답안입니다. 1번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해야 오차가 안 생기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검사와 실시와 채점을 표준화시킨다. 지금 표준화된 여기는 검사 도구, 또 여기는 검사의 채점과 실시를 표준화해야 된다. 3번 균일한 검사 조건을 유지해서 오차별량을 줄인다. 당연하겠죠. 오차별량을 줄인다. 4번 나쁜 영향을 주는 오차별량을 준다.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을 제거한다. 그래서 안 좋은 문항을 제거하고 또 문항수를 늘리고 문항에 대한 반응수를 늘리고 이런 거 쓰면 됩니다. 3번 갑니다. 지으면서 한 번 더 확인 사살하죠.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 검사 도구를 표준화한다. 채점과 실시를 표준화한다. 오차 별량을 줄인다. 쓸데없는 문항을 제거한다. 또 문항수를 늘린다. 문항에 대한 반응수를 늘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노동조합의 샵 제도입니다. 샵 제도. 샵. 여러분, 숍이라고 하죠. 3번이죠. 3번. 390페이지입니다. 393번. 샵 제도다. 샵 하면 미용실 샵에 갔다 올게. 미용실을 갔다 올게. 미용실 문을 들어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샵은 문을 열고 들어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다. 근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회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어떤 식으로 입사하는 방법이죠. 무엇과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과 관계에 있을 때 노동조합 그래서 노사관계 나오는 거니까 노동조합과 관계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입사하냐. 그래서 네 가지를 쓰니까 네 가지 1차 때 다 배웠죠. 오픈샵, 클로즈드샵, 유니언샵, 에이전시샵 외우고요. 첫째, 오픈샵은 열려 있는 겁니다. 오픈샵 열려 있으니까 노동조합, 이게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입사할 수 있는 샵을 오픈샵이라고 해요. 또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입사할 수 있어요. 가입을 안 하면 입사가 안 돼요.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입사할 수 있는 샵을 클로즈드 샵이에요. 그래서 클로즈드 샵의 전 직원은 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노동수요 그래프가. 또 노동조합이 있으면 일단 자유롭게 입사를 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유니온 샵이라고 한다. 에이전시 샵은요. 에이전시 샵은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에게 일정 부분의 노조비를 징수할 수 있는 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에이전시는 위탁하는 거 위탁. 임금 협상을 하는데 일반 사람이 해요?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해요. 그래서 임금을 10% 올렸단 말이에요. 임금을 10% 올리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올려줘요? 전 직원을 다 올려줘요? 전 직원을 다 올려줘요. 근데 비노조원은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노조비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니들도 일정 부분 노조비 내! 라고 해서 징수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에게 일정 부분의 노조비를 징수할 수 있는 샵을 에이전시 샵이라고 한다. 왜? 노동조합이 협상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과정상담이에요. 문제 다 읽어보세요. 보딘이 정신역동적 상담을 하는 주장을 했는데 정신역동적은 정신이 팍팍 들어가야 돼요. 역동적이지 않다는 건 그냥 우유부단하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럴 때 상담 과정이에요. 상담 과정 3단계.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냐 이거야, 상담은. 정신이 역동적이 않은 사람을 어떻게 상담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있으면 키워드가 탐중변이다.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탐중변이다. 또 여기다가 뭐 제가 또 잔소리합니다. 여기다가 또 명비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황의 책에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상담 기법이에요. 제목이. 또 여기다 의존성, 뭐 자아갈등, 정보의 결핍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의 직업선택의 문제 유형 변별 진단이에요. 제목을 꼭 아셔야 됩니다. 탐색, 말 그대로 탐색과 계약을 설정한다. 누구와? 내담자와 누가? 상담자가. 그래서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욕구와 개인 역동성을 탐색해서 상담 전략을 짜고 상담에 대한 구조와 그래서 내담자를 탐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다. 뭐 이건 중얼중얼 뭐 여기에 맞게 쓰면 됩니다. 어차피 뭐 채점 기준표가 없습니다. 타당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중대한 결정, 즉 성격을 고칠 것인가, 또 나에게 맞는 성격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성격, 내 성격에 맞는 직업만 선택하면요, 그렇게 많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맞으면 물론 좋겠죠. 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성격에 맞는 직장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격을 고쳐서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결정한 걸 갖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거 뭐 쓸 게 있어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책 보면 진로 결정에서 인성 변화가 필요한 성격, 욕구, 흥미 등을 변화시키고 인성 변화에 필요한 성격, 흥미 등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맛깔스럽게 그냥 쓰면 돼요. 진로 결정. 저 같으면 변화를 위한 노력, 인성 변화를 위해서 성격이나 흥미 등을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쓰면 뭐 퍼펙트하죠. 책이니까 조금 더 고급지고 체계적으로 쓰는 거지 쓰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4번 끝났고요. 5번 갑니다.
특성요인 상담에서 윌리엄슨, 특성요인 상담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 가정 3가지를 쓰시오.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에요. 특성이론. 즉, 윌리엄슨이라고는 전제 조건이지만 윌리엄슨이 없더라도 그냥 특성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성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인간관이라고 해요. 특성에서 인간관은 무엇이냐? 인간관. 특성이론은 진로 상담의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로 상담의 뿌리이기 때문에 진로 상담의 현장이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예요. 그래서 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하죠. 그럴 때 학생 보고 특성이론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적성, 흥미 이런 검사가 필수예요. 진단이 필수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보고 인간은 그렇지만 학생은 이렇게 먼저 이해하는 게 찰져요.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즉 양면성이 있죠. 다만 선을 여기서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학생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선의 본질은 무엇이다? 도움이 필요하고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인간의 선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다. 왜? 개인마다 독특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서 다시 한번 갑니다. 학생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또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하는 건 결국은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왜? 개인마다 독특한 세계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영화 스토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됩니다. 3개라고 했으니까 6번 갑니다. 실존주의의 인간 본성에 대한, 여기는 인간 본성이 또 나오네요. 6번 실존, 특성이론이 아니라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다. 실존주의에 여러분 배수해진 키워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니까 잘 살자. 그래서 삶의 의미성,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자.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잘 살자. 이거 죽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책임, 이건 많이 외웠죠. 또 진실성, 또 죽음과 비존재, 이렇게 키워드가 주요 과제가 죽음과 비존재, 죽으니까. 그래서 이건 초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초월성이 이렇게 나오고, 삶의 의미성, 요 말이나 인간관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진실한 존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삶의 의미성을 가진다. 이렇게 쓰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인간관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글자를 외우지 말고 그 말을 주요 과제를 풀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1번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은 죽으니까 유한한 존재이다. 인간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천한다. 완성을 위해서 나아간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런 거 쓰면은 다 정답이다. 7번 갑니다. 체계적 둔관법의 의미와 3단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행동주의에서 아주 많이 나오죠. 7번 체계적 둔관법입니다. 불안감소 기법에서 나와요. 체계적 둔관법, 즉 불안을 감소하는 거예요. 첫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 이완 기법이죠. 근육 이완. 두 번째, 불안이게 목록 작성. 불안이게 목록 작성. 즉, 불안은 조금인 불안부터 점점점 점층법, 점점점 확대시켜서 불안에 대한 노출을 시켜서 좀 둔감화시키는 거예요. 좀 면역성을 길러주는 거죠. 3번, 둔감화. 불안이게 목록 작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둔감화시켜주는 거다. 유계적으로 불안을 높여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요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채점의 기준표예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또 풀었으면 되겠죠. 체계적 둔감법의 의미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불안 감소 기법이니까 불안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위계적으로 상승해서, 위계적으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점층법으로 상승해서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소거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3단계를 쓰고 설명하죠. 3단계 근육 이완. 근육 이완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불안이게 목록 작성. 이건 이제 점층법. 낮은 단계에서 점점점 불안을 강화시켜서 면역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3번의 체계적 둔감법이 아니라 둔감하죠. 둔감화. 체계적은 빼버렸어요. 그냥 둔감화 쓰면 됩니다. 둔감화. 그래서 불안이게 목록을 작성을 통해서 불안을 둔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부가직업 정보의 6가지. 직업사전의 구성체계 중에서 부가직업 정보가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만 쓰면 되더라.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짝짝짝 그만해라. 어디 가서 정육점 가서 육정숙 짝짝짝 육정숙. 그래서 작업 장소,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또 육체 활동, 또 정규 교육, 숙련 기간. 그래서 짝짝짝 육정숙 쓰면 되겠다. 한번 지으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게요. 부가직업 정보 6가지 짝짝짝 육정숙, 작업 장소,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육체 활동,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짝짝짝 육정숙. 이렇게 해서 8번 됐고요. 9번 갑니다. 직업 상담의 검사 선택 시 검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검사. 잘 보세요. 상담을 실시할 때 검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고려할 사항. 이것도 이문학 문제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정답은 하나예요. 잘 이렇게 쓰면 또 안 되겠죠. 국가고시니까. 그래서 1번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선택한다. 표준화된. 2번 내담자를 포함시킨다. 상담자 단독으로 하지 말고 내담자와 서로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 4번째, 검사 목적에 맞는 검사 도구를 선택한다. 검사 목적. 만약에 적성 검사를 실시하면 적성에 맞는 GATB 적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적성 검사 한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안 되겠죠. 검사 목적에 맞아야 된다. 간단하죠? 이런 것도 또 생각이 안 나면요,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런 거는 인문학적으로 쓰면 모두 다 정답으로 해준다. 다만 문제에 맞게끔요. 문제에 타당한 인문학적으로 쓰면 다
점수를 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9번까지 해서요. 2014년도 2회차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강 때 10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